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24년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을 하면서 새해부터 헌재가 8인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계선, 조한창 두 신임 재판관은 오늘 취임식을 갖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포함해서 공식 업무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네, 새로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이 임명 하루 뒤인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오전 10시 취임식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이 전원 재판부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를 했는데요. 헌재는 그동안 이 헌재법에서 정한 심판 정족수 7인 조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7인 이상으로 심리를 한다는 그 조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효력을 중지해서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이 중대 사안을 6인 체제 헌재로 진행하는 것, 이걸 두고서 우려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헌재가 이제는 이 8인 체제가 되면서 이 같은 이 심판 정족수 논란은 해소가 된 셈입니다. 기존 6인 체제에서는 탄핵 인용, 그러니까 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데 이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해서 이 결론 도출이 어려웠지만은 이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을 해도 이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취임한 이 두 재판관의 취임사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습니다.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따라가겠습니다. 빨리 한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기대합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설득과 호용의 자세로 선배, 동료 재판관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여전히 헌법재판관 9명의 정원이 다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심리 정족수인 7명을 넘어서면서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장 내일 열리는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마지막으로 이게 추가 준비 기일은 더 이상 잡지를 않고서 정식 심판 변론에 들어갈 가능성, 이것도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 열리는 2차 변론 준비 기일엔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들이 출석해 본격적인 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번 기일에서는 주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 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절차 후 재판부가 준비 기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헌재는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법조계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달 중순부터는 정식 변론 기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본격적인 변론 기일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 변론으로 진행되고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판관들은 변론 기일 전후로 평일을 열어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문 초안을 작성해 헌재법에 따라 탄핵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게 될 텐데요. 특히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만큼 이들이 퇴임하면 재판관 충원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서 그 전에 결론을 낼 거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엔 탄핵 사건 당시 접수 63일 만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만에 선고된 걸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안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만큼 2월에서 3월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탄핵 심판을 언제 선고할 것이냐, 그 시기를 두고서는요,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아직도 여럿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되는 게 바로 윤 대통령 본인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 공개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할 수 있음을 시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법적으로 다투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그런 뜻인데다가 이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이 증인을 수십 명 신청을 하거나 이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면 이 심판이 지연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앞서 이 윤 대통령 측이 이 탄핵 소추된 직후 관련 그 헌재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는 우편으로 보내고 이것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첫 기일에 이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부터 다툴 뜻이 있음을 밝혔고 또 이 헌재의 송달 절차 이게 부적법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두 분께 패널 듣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재가 8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그리고 법조계 안팎에서는요, 이제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4월 18일 날 퇴임하게 되고 만약에 그때까지 탄핵 심판의 어떤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이전에 저희가 봤던, 그러니까 직전에 본 거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또 다른 정치권의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는 뭔가 결론이 내릴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탄핵 심리에 관해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가 있었죠. 물론 아까 뭐 63일, 91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보면 이 변론 기일이 이제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 이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하는 과정에서 이제 군 수뇌부들과 뭐 통화했다 이런 내용들이 군 수뇌부들이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에 가서 진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진술 내용에 문제가 많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거 증인으로 이제 그 헌법재판소 그 심판정에 세울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10번 넘는 변론 기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특히 그 다툴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관련한 증인들을 불러서 그 헌법재판소 그 대법정에서 아마 그 본인도 직접 뭐 참여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얼마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결국 결정하는 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도 뭐 아주 길게 늘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금 문형배 소장대행이나 아니면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니까 그 전에는 뭐 마무리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때의 경우에도 이정미 헌재 소장대행이 임기 만료 직전에 선고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와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일단 4월 18일 전에는 반드시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면 그것보다도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지금 탄핵 사유가 좀 더 간결하다라고 보시는 입장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마치 이제 형사소송에 준해서 이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규정들이 준용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헌법재판관의 재량에 따라서 이것이 헌법재판이라는 그 특성을 살려서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준용할 것이기 때문에 증인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인정되긴 어려울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 신속하게 이 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